3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스 국채 교환 성공 소식과 미국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서 장 초반 오름세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국제수화파생상품협회가 그리스 국채 교환은 신용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장 막판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사흘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그리스 국채 교환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서 유로존의 2차 구제금융 지원이 확정된 데다 미국 고용 지표도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과 그리스 디폴트 우려 경감 등의 영향으로 일제히 올랐습니다. 전일 대비 배럴당 82센트 상승한 107달러 40센트에 거래됐습니다.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자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우선 집행을 승인한 350억 유로를 지원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23년 만에 가장 큰 폭인 315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가시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갑작스럽게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주말인데요. 오늘은 기온이 더 내려가서 꽃샘추위가 절정에 이른다고 하니까 외출하실 때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증시에는 비교적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지표가 예상처럼 개선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글로벌 증시에 훈풍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그리스 국채 교환 과정에서 이 집단 행동 조항이 적용된 것은 크레딧 이벤트, 즉 신용 사건이라고 규정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는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자, 주말 동안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오늘은 인백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다우지수만 소폭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4주 연속으로 올랐는데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고용 지표의 좋은 흐름 이런 쪽에서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11% 상승한 12,922로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60% 상승한 2,98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36% 오른 1,370에 마감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2월 실업률이 8.3%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고 비농업 부분의 고용 호조 소식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장 중반에 나온 국제수화파생상품협회가 종전의 입장을 좀 번복하면서 그리스 민간금융기관과의 국채협상, 크레딧 디폴트 수합이 신용사건이라고 규정하는 부분이 장의 상승세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종목별로 좀 더 살펴드리면 금융주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1.05% 상승을 했습니다. 웰스파고도 0.83% 상승을 했고요. AMD도 1.47%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구글은 1.13% 하락했고요. 휴레패커드는 1.87%, 엑슨모빌은 0.62% 하락하면서 금융주와 그다음에 IT주의 일부 종목은
등락이 좀 엇갈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주요국 증시도 사흘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일단 그리스 문제가 조금 해결된 것이 호재가 됐었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웃돈 것 역시 훈풍에 불기도 했었는데요. 자세한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유럽 증시도 미국의 고용 지표 이런 네. 쪽에 좋은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비교적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장중에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에 350억 유로를 조기 집행하겠다는 내용도 상승세에 좀 탄탄한 뒷받침이 되었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0.67% 상승을 했고요. 영국의 FTSE 지수도 0.47% 상승세, 프랑스의 깍그 지수도 0.26%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그 목요일보다는 조금 주춤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 그리스 문제는 해피엔딩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좀 국채 교환이 크레딧 이벤트, 신용 사건이라는 판정을 받긴 했지만 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 금요일 증시가 끝난 이후에 네. 정확한 수치가 나왔었는데요. 민간 채권단과의 국채 교환은 상당히 잘 했다는 것이 이제 외부에서도 나오는 평입니다. 현재 그리스와 민간 채권단이 채권 교환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에 참여한 민간 협상단의 수치는 85.8%로 현재 나타났는데요. 그리스 정부는 이 66%의 참여 이상의 수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른바 CAC 조항이죠. 집단 구제 조항을 발동을 해서 95.7%까지 채무 탕감 비율을 올리겠다라는 것이 보관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제 국제수합 파생협회가 그동안 66%가 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신용 사건이 아니다라고 종전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히려 종전 입장을 번복한 부분이 다소 의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도 규모가 31억 6천만 달러 정도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그리스의 민간 채권단의 채권 교환 협상은 그리스 정부가 키를 쥐고 잘 끌고 현재 나온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그리스 국채 교환 시 집단 행동 조항 적용이 CDS 디폴트 발동 요건이 된다라는 판정이 나왔는데 이 해당하는 규모가 31억 6천만 달러에 이른다고요. 그렇게 생각만큼 뭐 큰 규모는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규모보다도 이 국제 수합 파생 상품 협회가 네.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는 점이 다소 아리송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 국제 수합 파생 협회가 이 부분에 이제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은 이른바 85.8%의 채권담의 참여율에 부응하는 95.7%까지 CAC 조항을 그리스가 발동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66%를 넘게 되면 민간 채권단의 CAC 발동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종전 입장을 다시 번복한 부분이 다소 아리송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른바 크레딧 디폴트 수합 문제가 이렇게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등 이런 쪽에서 다시 이제 불거질 경우에 이번 선례가 전혀 크레딧 디폴트 수합의 신용 사건이라고 이제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종전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현재 그리스 정부와 어떤 물밑 접촉이 있었는지는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 국제수합 파생 상품협회가 다소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국제통화기금이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액 1,300억 유로 가운데 280억 유로를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50억 유로 늘어난 수준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IMF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네. 새로운 얘기가 나와서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그리스와 민간 채권단의 채권 협상이 잘 진행이 되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선물처럼 IMF가 추가적인 지원 내용을 현재 들고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MF의 라가르드 총재는 280억 유로를 신규 차관 형식으로 매년 약 70억 유로 정도를 4년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런 부분은 현재 15일 열린 IMF 구제금융 이사회에서 추가적인 안건으로 이 부분을 상정해서 아마 15일 이사회 때 승인을 받게 될 경우에는 IMF가 현재 상정하고 있는 2차 구제금융 1,300유로 중 약 130억 유로 이외에 추가적인 280억 유로를 그리스가 단계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이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 C등급으로 유지하면서 우리 내부 기준으로는 이미 그리스 국채는 디폴트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피치 역시 그리스 신용등급을 기존 C에서 제한적 디폴트 수준으로 강등시켰던데요. 네. 이거는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기존에 이렇게 이제 강제 조항을 발동하게 되면 등급을 조정하고 네. 국채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다시 새로운 등급을 부여하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났었죠. 이런 부분에 현재 그 흐름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중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디스는 이 85.8%지만 집단 구제 조항을 발동해서 이른바 민간 채권단 중에 비토를 낸 이런 기관까지도 채무 탕감에 강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디폴트에 해당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고요. 피치사도 제한적 디폴트로 신용등급을 종전 C에서 강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채 수합이 완료될 경우에는 새로운 국채 발행에 따른 신용등급을 피치와 무디스가 다시 부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점은 시장에서는 크게 현재 네거티브 뉴스로서는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미국 고용 지표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달 실업률은 8.3%로 제자리 걸음을 걸었지만 일자리 증가 수는 3개월 연속으로 20만 개가 늘었다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업률은 조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그만큼 경제 활동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신청하는 이른바 자발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이른바 발런티어들 이렇게 이제 그 신청하는 신청자가 좀 늘어난 것이 2월 실업률 수치가 1월 수치인 8.3%와 비슷한 맥락으로 현재 발표된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월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1월에 63.7에서 63.9 정도로 다소 상승을 했고요. 또한 비농업 부문의 고용도 예상치인 21만 명에서 22만 7천 명으로 늘어나는 등 현재 고용과 관련된 것은 점진적인 현재 상승세는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흐름이라고 하겠고요. 따라서 이렇게 구직 담념자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경기가 현재의 움직임에서 그 직업을 찾는 이런 구직 희망자들에게도 현재 자극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 민간 고용 지표도 개선된 바 있었는데 이렇게도 미국 노동부의 고용 지표도 좋은 쪽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고용 지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업률 수치가 이렇게 신규 참여되는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느냐 이 속도에 따라서 실업률의 수치가 변동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오바마 현재 행정부가 일자리 찾기 이런 부분에 열심히 역정을 두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현재 추세는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대다수 미국의 현재 경제학자들의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면 1월 달에 무역 수지 적자 폭이 3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은 좀 부담스러운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도매 재고 또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1월의 무역 수지는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저조를 했습니다. 네. 도매 판매도 예상보다는 조금 주춤한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고용 지표는 좋았지만 무역 수지와 도매 판매는 다소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1월 무역 수지 적자가 523억 달러를 나타나면서 예상치인 490억 달러보다는 조금 악화된 부분이 나왔고요. 역시 유가의 움직임, 원유 수지의 악화가 주범으로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도매 재고도 예상치 0.6% 상승세를 현재 예상을 했지만 이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0.4%. 1월 도매 판매는 예상치는 플러스를 유지할 것으로 봐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0.1% 마이너스를 나타나면서 도매 쪽의 현재 산업 부분의 움직임은 예상보다는 조금 더딘 부분이 약간의 불만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어서 지난달 중국의 무역 적자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재료가 중국 긴축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또 키우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증시 쪽에서는 이렇게 좋은 쪽으로 네. 해석하려는 부분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춘절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네.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일수가 좀 줄었다는 측면, 이런 부분이 조금 그나마 위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수치적으로는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2월 중국의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현재 314억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가 53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올 것이라고 봤는데 이보다 더 악화된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럽 쪽에 수출 경기가 현재 굉장히 빠르게 식고 있고, 그렇지만 불효불급한 구리나 자동차, 원자재 이런 쪽의 수입은 그대로 현재 가져가고 있다는 점, 특히 유가의 상승세 이런 부분도 무역수지 적자의 악화에 그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긴축 완화 카드를 현재 만지작거리고 있는 부분의 속도를 좀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현재 지방 정부의 부채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축 완화에 들어가는 중국의 고민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쪽으로 가볼 텐데요. 국제 유가가 간밤 107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금값 역시 3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역시 이제 그리스 문제가 잘 풀리다 보니까 경기가 아무래도 이제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쪽이 유가와 금 가격의 상승세를 유지를 시켰습니다. 유가는 0.77% 상승한 WTI 가격은 배럴당 107달러 40센트에 마감을 했고요. 금 가격도 0.75% 상승한 온수당 1711달러 50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이어서 이번 한 주 또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또 FOMC 회의라는 또 거대한 이벤트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역시 이제 이번 주는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과 관련된 내용 중에 현재 다소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기 증권 매입 등 이런 쪽에 그 어떤 변형된 형태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이 이제 궁금한 사항이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15일 날 IMF가 추가적으로 현재 라가르드 총재가 밝힌 그리스에 대한 280억 유로의 추가 지원 여부, 이것의 승인이 잘 진행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번 주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등 물가와 관련된 지표도 잘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니만큼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번 주 일정들은 뭐 여러 가지가 아주 복합적으로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물가지표도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먼저 월요일 날은 2월 연방 재정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는 2,290억 달러 적자 정도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소매 판매, 1월 기업 재고, 그 다음에 연방 공개시장의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양적 완화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다라고 보겠고요. 14일에는 2월 수입 물가 지수와 4분기 경상 수지, 그 다음에 모기지 신청 지수가 대기 중이고요. 목요일 날은 2월 생산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와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3월 달 수치가 대기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전망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고용 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서 글로벌 증시 상승 재료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에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사실 이제 지난주 그리스 국채 교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유럽에서 아무래도 뉴욕 증시, 결국 미국 쪽 이슈로 시선이 좀 옮아갈 전망이고요.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저금리 정책 기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추가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이제 자꾸 나오고 있는데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 변수가 결국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번 주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전히 그리스 끝난 얘기지만 유로존 위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앞서 말씀드린 FOMC 정례 회의 이거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국내 증시가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하지만 2000선 지수대에서 등락은 이어나가는 흐름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장 잠깐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또 신고가를 쓰면서 대형 IT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구체적인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네, 고유가와 엔저 환경이 사실 최근에 계속 뚜렷해지고 있어서 시장의 모멘텀, 결국에 기업의 펀더멘탈 모멘텀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데요. 그래서 2000선에서 등락이 오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이익 모멘텀이 기대감 어떤 살아있는 정보 관련 기술적 매매가 유효할 것으로 여전히 보입니다. 애플에서 새로운 아이패드 출시와 관련해서 정보기술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해졌고요.
있는데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서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오르는 모습입니다. 금일도 삼성전자 추가 상승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삼성전자 지난 9일 4% 넘게 올랐죠. 사상 최고가를 또 갈아치웠는데요. 기술적 조정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상승 추세가 계속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요. 스마트폰에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D램 고정 가격 결국에 반도체 관련 그런 쪽에서도 지금 4개월 만에 1달러를 회복했거든요. D램 고정 거래 가격이. 그래서 어떤 정보기술 업황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유가 엔저 환경 속에서도 시장에서 모멘텀을 얻고 있는 쪽은 결국에는 IT, 정보기술 관련주들, 이 대장주들로 인해서 결국 중소형 관련주들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조선, 건설 등 수주 모멘텀이 있는 업황하고 바닥 심리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업황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분명히 코스피 2000선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지만 펀더멘탈의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탈 장세로 넘어가는 지금 변곡점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탈에 살아있는 업종들 계속 좀 유효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좀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면 추세 전환의 분수령을 좀 확인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기 추세 변곡점인 545선 돌파가 계속 이뤄지진 않고 장중에 찍었다가 계속 물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 저점을 확인하고 계속 바닥선에 대한 지지는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부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IT 관련 중소형 부품주에서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해질 것이라 판단되고요. 결국엔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 특징적으로 원익커츠, 신화인터텍, LB세미콘 이런 IT 중소형 중 최근 수급 상황이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결국엔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이뤄지고 있는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유효해 보입니다. 예, 지금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IT 업종들 그리고 수주 모멘텀이 전해지고 있는 조선과 건설 업종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가 이어집니다. 한국과 터키 간 자유무역협정의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터키 FTA 제4차 협상에서 서비스 투자와 정보 조달 분야를 제외한 상품 분야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0조 원대 주식 부자가 나온 곳은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국내 중고차 시장이 처음으로 신차 시장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자동차 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선진국 시장으로 변모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부유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서민층의 6.3배나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비 증가량이 가파르게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터키 자유무역협정의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7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린 한터키 FTA 제4차 협상에서 서비스 투자, 정보 조달 분야를 제외한 상품 분야에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2010년 4월 앙카라에서 첫 공식 협상을 벌인 이래 소규모 및 공식 협상을 6차례 개최했습니다. 외교부는 조만간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협상 타결 선언 뒤에는 가서명, 국무회의 의결,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절차에 들어갑니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한터키 FTA를 발효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양국은 이번에 합의하지 못한 서비스 투자, 정보 조달 분야 협상은 FTA 발효 후 1년 이내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터키와의 FTA, 과연 좀 국내 경제에는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요? 예, 터키는 약 7,4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와
연평균 8%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하는 신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개발도상국 중 하나입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터키와 FTA를 체결하면 주변 시장 진출의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상품 분야 관세가 철폐되면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수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FTA 체결로 양국 사이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의 이미지가 호전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산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국의 교역액은 약 59억 달러였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터키 수출액은 51억 달러, 수입은 8억 달러로 43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0조 원대 주식 부자가 나온 것은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예, 재벌닷컴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가 9일 종가 기준으로 10조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회장은 보통주 기준으로 삼성전자 3.3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1.37% 등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보유 주식 가치는 올해 초에는 약 8조 8천억 원이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 회사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이 회장의 자산 가치도 껑충 뛰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4.24% 급등한 123만 원으로 거래를 마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삼성생명도 올해 들어 상승세를 지속해 9만 1,00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삼성물산도 탄탄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8만 원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의 보유 주식 가치도 각각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이 회장 가족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가치는 역대 최고액인 12조 4,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정봉자 현대차 그룹 회장이었는데요. 약 6조 5천억 원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3위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4위는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 그 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외제차뿐만 아니라 국산차도 중고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고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예, 지난해 국내 중고차 시장이 신차 시장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11일 국내 최대 중고차 업체인 SK엔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이전 등록된 자동차 수는 332만 대였습니다. 2만 3천 대였습니다. 신규 등록된 차는 약 159만 대로 그 비율이 약 2.1대 1이었습니다. 중고차 시장은 2009년 신차 시장의 약 1.4배 수준이었는데요. 2010년에는 1.8배에 이어 지난해는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격하게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중고차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자동차 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선진국형으로 변모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 스위스 등의 중고차 시장 규모는 신차 시장에 비교해서 약 3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 인도와 중국의 경우에는 신차 시장의 거래가 중고차 시장보다 훨씬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오랫동안 성숙해온 선진국일수록 중고차 거래가 많고 신흥국은 이에 반해 적은 셈입니다. 이는 신흥국에서는 자동차가 부의 상징이어서 소형차보다는 대형차를, 중고차보다는 신차를 선호하는 데 비해서 시장 성숙기에 있는 나라에서는 차를 살 때 경제적 요소를 먼저 고려하는 실속형 소비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 업체는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세 인하 압력이 거세지자 정부도 검토를 시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면 유류 과소비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서민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유류세를 만약에 일괄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부유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서민층에 돌아가는 혜택보다 6배 이상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요. 유류세가 인하됐던 지난 2008년 3월 직후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의 월 평균 휘발유 소비량은 13리터에 그친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의 경우에는 82리터에 달했습니다. 당시 유류세가 리터당 75원 내린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약 880원,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약 5,600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고소득층의 소비 증가량까지 가파르게 확대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유류세를 낮추면 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승용차의 소형화 추세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 대신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차와 준중형차를 대상으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끝으로 이번 주 주간 일정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공천 대상자를 추가로 발표합니다. 통계청은 14일 2월 고용 동향을 내놓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용 지표는 양호한 편인데요. 이 같은 흐름을 이번 달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오는 15일 0시에 공식 발효됩니다. 지난 2006년 6월 협상 개시를 한 지 5년 8개월 만의 일입니다. 관세청은 15일 2월 수출입 동향 확정치를 내놓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은요, 올해 1월 2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던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2월 달에는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잠시 후 이슈엔 진단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엔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예, 먼저 지난 금요일 시장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 일단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그 1등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지난 장 마감 좀 보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네.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좀 관건이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금요일 날 외국인이 사자로 전환되면서 장을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전날보다 17.54포인트 상승한 2018.30으로 기분 좋게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뭐 말씀드린 대로 역시 외국인의 사자가 들어오면서 장을 상승으로 이끌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살아나면서 이 부분이 좀 좋은 소식으로 작용되면서 국내 증시 역시도 상승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에 뭐 중국 경제 지표는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20%로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역시 국내 증시에는 상승으로 작용하는데 좀 좋은 재료로 작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252억 정도 매수를 보여줬고요. 기관과 개인은 매도세를 보여줬는데요. 기관이 121억, 개인은 1065억 정도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뭐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을 상승으로 이끌어줬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 코스닥은 또 코스피는 기관이 매도, 코스닥은 기관이 또 매수, 이렇게 좀 반대적인 모양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전일보다 3.79포인트 오른 539.55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의 또 기관의 매수에 전해지면서 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은 142억, 기관은 127억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개인은 역시 192억 매도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좀 대부분 업종들이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IT 업종이 유독 강했었죠. 삼성전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또 우리 2부의 그 청송 그분께서도 계속적으로 사자 외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역시 삼성전자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3.11% 오른 전기전자주가 3.11% 올랐죠.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뭐 4.2% 오르면서 123만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티그룹 등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52주 신고가 123만 1,000원을 좀 기록하기도 했었던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LG이노텍, 삼성 SDI도 동반 상승을 보여줬고요. 현대모비스와 현대중공업 역시도 1% 정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또 신한지주, SK이노베이션, KB금융 뭐 이런 부분들은 뭐 1% 이상 좀 하락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음식료 업종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좀 음식료 업종 중에 좀 특이한 게 삼양라면이죠. 삼양식품이죠. 돈라면을 뭐 보여주면서 녹색 국물이라고 하는데 돈라면을 출시를 보여주면서 7% 이상. 지난번에는 나가사키 짬뽕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이번에도 또 돈라면을 출시하면서 기대감을 좀 높이는 게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7%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자사주 소각을 밝힌 두산은 뭐 좀 장중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을 보였지만 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또 코스닥 부분 역시도 뭐 조금 상승세를 많이 보여줬는데요. 자동차 부품 강세, 또 운송장비 부품 이런 업종들이 2.67%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에 따라서 성우하이텍, 평화전공, 대양전기공업 이런 부분들은 2%에서 5%대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포스코 ICT와 동서, 포스코 캠텍 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런 부분들은 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테마주 모바일 결제하고 세종시 테마주. 모바일 결제는 삼성전자가 모바일 결제 이제 참여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지면서 삼성전자도 올라왔고 이와 관련된 모바일 업체들도 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한국 사이버 결제나 이니시스 이런 부분들은 9에서 10%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다날이 2.1%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고 또 모빌리언스 역시도 5%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테마주 관련해서는 이제 정치 관련 테마주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치 관련 테마주 중에 정치 관련 시세 조종업자들 7명을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네. 좀 관련된 업종들이 어떻게 변화가 보이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안철수 연구소가 조금 소폭 하락을 했죠. 0.24% 하락을 했고요. 이지 역시도 0.5, 이지는 0.5% 오르는. 그래서 조금은 등락을 조금씩은 했는 이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안철수 뭐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테마주들은 뭐 좀 상승세를 보였죠. 바른손, 우리들 제약, 우리들 생명과학 등은 4%에서 8% 이상 상승세를 또 보였습니다. 예,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 글로벌 증시가 좀 그리스의 촉각을 곤두세웠다면은 이번 주는 좀 미국이 아닐까 싶거든요.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좀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살아나면서 실업자 수가 줄어들고, 그다음 신규 고용 수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경기가 좀 살아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기대감을 충분히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유럽 채권도 이제는 뭐 좀 어느 정도 그리스 채권 교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가 좀 살아나는 쪽으로. 그래서 유럽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가 얼마큼 살아나느냐. 미국이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살아나면 그 주변 국가들의 경기가 좀 살아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지표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좀 관건은 유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가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주식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은 그래서 우려를 좀 낳는 부분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에 관련돼서 대체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좀 촉각들이 모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셰일가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셰일가스는 좀 쉽게 얘기하면 바위 속에 숨어 있는 가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가스들은 지금 뭐 재미있는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유럽이나 뭐 미국, 중국 이런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돼 있기 때문에 이런 셰일가스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가 흐름과 관련해서 대체주에 관심을 가져봐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테마도 좀 이와 관련된 테마입니까? 네, 맞습니다. 셰일가스 관련된 테마인데요. 셰일가스 관련된 테마 그리고 이제 그룹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룹주도 셰일가스 관련된 그룹주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셰일가스 관련돼서는 이제 비츠로셀이라는 업종이 있는데요. 비츠로셀은 셰일가스 관련돼서 고온전지를 출시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셰일가스에 대한
설비나 시추를 하는 그 건설 장비에 들어가는 그 고온 전지를 개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역시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발전소형 HRSG 업체인 BHI나 SNTC, GS 글로벌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발전용 배관제로 사용되는 후육강관을 또 개발하는 업체인 삼강 M&T나 스틸 플라워 이런 부분들도 수혜를 입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룹주 관련해서는 두산 관련 그룹주인데 두산인프라코 지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는 또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 매력이 충분히 보여진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인데요. 두산중공업은 화력 발전을 48% 이상 보유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역시나 매력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이 이제 거의 1년 방송한 지 1년 네. 정도 되는 날인데 제가 그동안 뭐 방송을 보면서 모니터를 해보면 좀 경직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네. 이게 좀 방송 내용이 어쩔 수 없이 좀 긴장감을 주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경직된 얼굴, 뭐 경직된 모습 이런 부분들로 자꾸 방송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쉽게 방송을 해드리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방송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내용상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또 네. 쉽게 방송을 하면 증시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방송을 좀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좀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네.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뭐 1년이 돼서 좀 의미가 있는 날이고 또 요맘때에 일본 지진이 있었죠. 그쵸. 그때 제가 첫 방송 때 네. 그래서 원고를 써놨는데 전날 이렇게 일본 지진이 있어가지고 원고도 네. 제가 하고 뭐 청심환도 먹고 방송을 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좀 더 쉽게 고객분들 그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방송을 하는 걸로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경수 차장님의 1주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1주년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남은 일주는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